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의 13화 14화는 제주도의 푸른밤이란 제목으로 제주도의 가상의 장소인 황지사의 문화재 관람료 적법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황지사란 절을 방문하거나 관람하지 않고 다만 지방도로를 타고 그 일대를 지났을 뿐인데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격분한 어느 한 분이 소송을 낸 것이지요. 국립공원의 산들을 등산할 때에 그 일대에 절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 지방도로가 국립공원을 관통하였는데 지방도로는 공물이다 라는 법적 논리를 핀 우영우 변호사 측이 승소하더군요. 우영우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원고는 지방도 제3008호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땅이자 명승지인 한백산 황지사 일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제공한 공물인 이 사건 도로의 이용 과정에 수반된 것 뿐입니다. 공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법리적 내용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반 음식점이 고기국수집으로 매우 유명했던 행복국수의 이름과 유사하게 행운국수라고 이름을 바꾸고 행복국수의 주방장을 스카웃해서 행복국수의 고기국수 제조법을 무단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흥미로웠지요. 법리적으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운국수는 행복국수의 상호를 유사하게 따라한 것이므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 주방장을 스카웃해서 제조법을 무단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보호를 어긴 것으로 보더군요. 이러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 무지함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행복국수 사장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3화, 14화에서는 이러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사람의 심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명석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정명석 변호사는 로펌 한바다의 시니어 변호사에 해당되며 그는 권민우, 최수연, 우영우 이들 세 변호사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서글서글 하면서도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후배 변호사에게 변론 방향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포용력이 매우 좋은 변호사입니다. 특히 우영우 변호사가 핸디캡이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고 그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요. 또한 매우 댄디하게 옷을 잘 입을 뿐만 아니라 얼굴엔 웃음을 항상 머금고 있는 젠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의뢰한 이들의 권리 등의 보호를 위한 변호에만 집중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변호 행위의 옳고 그름은 판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요. 변호사의 변호 행위가 간혹 악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는 현실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더군요. 그런 그가 12화 말미에 입에서 피를 쏟았었는데 위암 3기에 해당되는 질병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제주도 황지사 소송이 있었을 때 그는 후배 변호사 모두를 제주도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는 황지사 재판 과정에서 위경련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그로 인해 그의 전처가 제주도 병원까지 황급히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처를 자상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영우 변호사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데 그 전까지 축 처져 있던 그가 그때는 눈빛이 반짝일 정도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신혼여행 당시에도 밤늦게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이혼의 전조가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실제 그의 전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며 이번에 걱정이 되어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보다는 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명석 변호사도 그의 전처와 다시 합치는 것을 마음속에서는 원했지만 그녀가 제주도를 떠난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녀를 잡지 못하고 쿨하게 잘가 라는 식으로 보내버렸지요.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워커홀릭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일 중독으로 보이거나 실제 일 중독에 해당되는 경우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 자체가 일이 많으며 특히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환경이기에 일에 더욱 매달려야만 하지요. 이 경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자신의 심리나 성향과 맞기에 쉽게 적응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힘들어서 이직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완벽주의와 관련됩니다. 인간의 성향 중 주로 사고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좀 더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매사에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인 방식을 선호하기에 완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신의 심리 형성 과정에서도 완벽주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러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듣는 5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라, 열심히 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강해져라, 서둘러라 입니다. 이 말들은 실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꽤 중요한 말들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이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며 이 말들이 각자의 심리 속에 각인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직접 이 메시지들을 타인에게 듣는 경우는 적어집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이 충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충동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특히 완벽하게 하라란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나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완벽해지려면 일을 종료할 때까지 최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쉬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잠을 자다 새벽에도 일어나 일을 하게 되지요.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이 강박적으로 일어나 결국 일어나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라 외에 남을 기쁘게 하라 라는 메시지도 자주 들었던 사람은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야 하고 남이 만족할 때까지 더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느 시점까지 완벽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마치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다시 매달려야 할 정도로 계속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종료 시점이 인위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심리적 패턴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일에 빠져 있을 때에만 자신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일할 때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성취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게 되면 자신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는 자신의 행복감이 낮은 편입니다. 존재감도 당연히 떨어지지요. 타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존재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섹스 중독 등과 유사한 심리가 됩니다. 그것을 할 때만 마음의 공허감 등을 메울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일 중독은 일을 통해 성취를 많이 하기에 때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으며 재산이나 명예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에 대한 본질은 사회 공헌이나 명예,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감을 채우는 수단이란 것이지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정명석 변호사의 경우 일단 로펌이란 환경 자체가 완벽하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잘 적응하여 대형 로펌인 한바다의 책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의 완벽하게 하라는 물론이고 남을 기쁘게 하라란 심리적 충동이 자주 발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심리적 허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에 매달리는 유형인지는 드라마상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전처가 말하는 내용 중 자신을 만나는 것보다는 일을 할 때 눈이 반짝이고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어쩌면 아내가 떠난 마음의 빈자리를 일로 채우려는 심리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작 그의 전처가 자신을 만나러 일부러 멀리서 왔기에 그녀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머뭇거린 것은 머리로선 아내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일에 대한 심리 패턴이 많이 형성되었기에 무의식적 심리는 아내를 잡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순적 심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명석 변호사 자신의 심리가 어느 상태에 있음과 왜 이런 심리가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위암 3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이상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지요. 14화 말미에 정명석 변호사가 황지사를 찾아가 주지 스님에게 정부와 협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더군요. 그 모습은 어떤 충동이나 일 중독의 모습이 아니라 평정심을 찾은 한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담은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의 봄 바탕의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멋진 사람이죠. 이번 화는 정명석 변호사의 일 중독 여부에 대한 심리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